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S26에 퀄컴 거 만들어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엑시노스도 같이 들어간다라거나 혹은 배경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드디어 2나노 얘기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2나노 반도체 경쟁에서 인텔은 지금 18옹스트롱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인텔도 뭐 미국 정부에 넘어가니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삼성만 2나노 GAA 공정을 사용해서 뭔가 재기를 노리고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엑시노스 2600도 그러니까 삼성이 만든 AP죠. 그러한 성능이 또 잘 나왔다는 소식도 있는데, 한편 일본의 라피더스 아시죠? IBM과 협력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다양한 뭐 키옥시아 같은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 덴소 이런 기업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협력해서 2나노 공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밀도가 또 상당히 좋게 나와가지고 이거 2나노 경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현황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켜보면은 이 경쟁력을 알 수 있을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 와중에 사실 TSMC는 가격을 또 올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별로 견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삼성 파운드리 2나노 GAA를 사용한 삼성 엑시노스 소식입니다. 그동안 삼성에서 만든 엑시노스 칩들이 하이엔드 프리미엄 제품, 그러니까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가 못 되고 있었죠. 갤럭시 폴드 7에도 혹은 갤럭시 S25 울트라에도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성능이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와서 문제였는데, 사실 여기에 얘기가 많았죠. 이걸 TSMC에서 맡아서 하면은 성능이 또 잘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삼성 파운드리가 충분히 이게 성능을 잘 못 끌어올려줘서 그렇다 이런 왈가왈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엑시노스 2600에 대한 벤치마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점수가 상당히 좋아요. 긱벤치 6 벤치마크인데 바로 요겁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은 3309점에 11256, 이게 싱글코어 점수고 멀티코어 점수인데 이 정도의 점수를 내지 못했거든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3.8GHz로 작동하는 이 고성능 코어를 포함해서 전체 10개 코어로 이루어져 있는 CPU 벤치마크고요. 이게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 시리즈 탑재를 위해서 2나노 GAA 공정이 뭔가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이 정도 점수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보이실 텐데, 오른쪽에 보시는 게 엑시노스 2500의 점수거든요. 이게 2300대 정도였는데 이게 3300까지 간다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많이 개선이 됐다. 물론 설계도 더 잘했을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 플러스 이 파운드리 공정, 그러니까 2나노 에서도 뭔가 좀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S26에 퀄컴 거 만들어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엑시노스도 같이 들어간다라거나 혹은 배경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게 초소형 방열판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HPB라고 하는 건데 히트 패스 블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상도가 좀 낮아서 좀 잘 안 보이지만, 보통 이렇게 SoC AP가 만들어지면 그 위에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메모리를 얹이죠. 그런데 히트 패스 블락이라고 하는 요 구리로 된 어떤 초소형 방열판, 뭐 히트 싱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위에 같이 박아 넣어서 패키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열이 너무 많이 가도화돼서 이 AP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CPU나 GPU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패키징 단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이런 것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최신 2나노 공정과 이 HPV 기술을 잘 결합해가지고 기존의 뭐 스로틀링이 많이 발생하니 이러한 이제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2나노 수율이 잘 나오면서 2나노에 뭔가 파운드리로서의 개선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갤럭시 S25 울트라에 들어갔던, 그리고 갤럭시 폴드 7에 들어갔던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비교를 하자면은 요 회색이거든요. 회색과 비교해봤을 때 거의 차이 안 나는 거 보십니까? 이전에는 비교하기도 힘들었죠. 2200, 2300 이랬으니까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멀티코어도 9000점이 될까 말까 한 정도였는데 11,000점으로 확 올라와 버리니까, 물론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TSMC 3나노 공정을 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 다른 파운드리 기업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라고 해서 동일한 3나노가 아니라는 말씀들을 드리죠. 어쨌든 넥스트 버전의 GAA를 적용해서 2나노를 적용했더니 이렇게나 잘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비판할 구석은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스냅드래곤 칩이 원래 속도 4.74GHz보다 좀 낮은 클락에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4GHz에서 돌아갔다라고 하니까 대충 한 15% 정도 클럭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돌렸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스냅드래곤은 클럭을 올리면은 훨씬 더 발열도 관리 잘 되면서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있는 환경인데 오히려 낮춰서 테스트를 했으니까 뭔가 특정 상황의 스코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안드로이드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뭐 1월에나 이렇게 갤럭시 S26 시리즈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칩 자체의 양산은 올해 하반기에 될 텐데 그때까지 계속 최적화를 할 거니까 추가적으로 성능이 또 개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발열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는 또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결국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러니까 기존의 이 플라나 구조에서 TSMC는 3나노까지도 이 핀팩 구조를 썼죠. 그래서 이 채널 부분이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요 3면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그러니까 원래 한 면으로 되어 있던 거를 3면으로 구성을 했고 이제 이걸 4차원으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MBC 팻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채널이 이렇게 다 일렉트론들이 다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노시트 구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류 흐름을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하나하나의 트랜지스터를 깎아내는 기술 그만큼 더 시각도 많이 가고 뭔가 손이 많이 가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수율을 안정화해 나가는 단계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양산이 되어야 되고 또 얼마나 잘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이게 결국은 벤치마크가 모든 걸 다 대변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는 뭔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스냅샷을 본 거니까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에 남은 이 엑시노스 2600을 성공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은 수율이 일단 잘 나와야 된다. 높은 수율로 안정적으로 이걸 계속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느냐가 파운드리도 살고 엑시노스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내는 샘플들은 아직 이게 양산품이 아니라 보통 이제 ES라고 하죠. 엔지니어링 샘플. 그러니까 미리 한번 찍어갖고 이제 돌려보는 그렇게 하는 단계였는데 이게 TSMC 대비해서 계속 수율이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잡아가야 할 겁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신기해요. 라피더스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잘 안 될 거라고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합작해서 만들었죠. 덴소랑 NEC, 소니. 이제 과거에 영광을 가진 그런 기업들 아닙니까? 소프트뱅크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게 됐는데 미국과도 IBM에서 2나노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것들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기술 로드맵을 이제 잘 만들어 오면서 우리는 2나노로 갈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는 지금 일본 라피더스가 공정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화제거든요. TSMC N2 같은 경우가 이제 만들어진 2나노 같은 경우가 236인데 지금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 EHP라는 이런 공정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걸 달성했다라기보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곱미리당 237밀리언 트랜지스터 개를 갖고 있는데 TSMC와 딱 타겟을 똑같이 잡고 있다는 게 놀라운 부분이죠. 반면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18옹스트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밀도 한 개 갖고는 이 공정의 어떤 특성을 대표해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8A 같은 경우에는 이게 BSPDN 제가 안내고 와서 굉장히 여러 번 설명드렸죠.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웨이퍼를 보통 이제 프론트 사이드만 가는데 백사이드 이쪽도 따로 구축을 해가지고 이쪽에 파워 부분을 다 골라내는 기술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위아래로 막 이렇게 막 공정을 많이 깎아내야 되고 금속축 배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웨이퍼 자체도 너무 얇아가지고 캐리어 웨이퍼라고 이제 잘 조심조심 이게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BSPDN이라는 이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도입을 함에 따라서 성능하고 전력 효율을 굉장히 집중시켰는데 대신 밀도 측면에서 이게 이만큼 많이 안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나노 기준으로 봐도 TSMC가 참 압도적입니다. N3E 같은 경우는 214고 N3B가 229죠. 반면에 삼성의 3나노는 GAA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182였고 인텔의 3나노는 140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거는 밀도만 말씀드린 거예요. 성능하고 전력 효율과 관련돼서는 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일본이 이런 거에 이런 밀도를 달성하는 목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약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시놉시스에서 이런 자료들을 냈는데 라피더스의 이 셀의 높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인텔이 확실히 좀 높긴 높고요. 근데 이 HP라는 공정에 와서 보면은 TSMC 대비해서 물론 하이트가 184로 여전히 높은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 게이트 피치라든가 게이트 랭스라는 부분이 인텔보다는 확실히 작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과연 이 파운드리 업계를 갑자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한다라고 보는 게 이게 라피다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분기 때에 고객사에게 흔히 이제 공정 설계 키트라고 하죠. PDK라고 하죠. PDK 프로세스 디자인 키트라고 하는 거를 고객사들한테 이제 제공할 거니까 그걸 제공한 다음에 고객사가 이제 받아서 쓰면은
TSMC는 2027년도에 양산을 할 거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생산량은 적은데 약간 이제 시제품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을 이제 공략을 하니까 라피더스 옛날에 얘기할 때는 TSMC랑 삼성, 인텔을 대항마로 두지 않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요즘 약간 말이 바뀌는 것 같긴 하지만 이 PDK라고 하는 것은 뭐 잠깐 설명드리면은 약간 이 파운드리 공정을 만들 때 이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설계 규칙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공정을 쓸 때는 우리가 라피더스한테 이게 맡겼어. 이나노 공정 맡겼어. 그러면은 자, 여기 파운드리 공정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 공정의 어떤 물리적 특성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어떤 규칙을 갖고 있고 설계 라이브러리도 어떤 거 갖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PDK를 통해서 제공이 되어야지만이 팹리스 기업이 그걸 토대로 해서 칩 설계를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막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PDK를 배포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단순히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를 라피더스가 꿈을 꾸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이게 양산의 측면에서 이 캐파 자체가 압도적으로 적거든요. 라피더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양산 경험이 너무나도 2나노에서 낮기 때문에 최첨단 공정에서 양산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나 똑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생태계를 구축하기도 쉽지 않겠죠. 이것도 꾸준히 서로 이제 라이센싱 해가면서 서로 여러 가지 키트 교류라든가 어떤 IP들도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양산 수준에서 라피더스가 아직 팹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애초에 초기 생산 능력 자체가 한 달에 웨이퍼 25,000장인데 TSMC 한 개 팹에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다 몇만 장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장 경쟁 상대라고는 보기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편 TSMC는 2026년도에 또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M5, N3, N2 이런 가격들이 처음에 나왔던 것이 N2는 진짜 25,000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M5, M4, N3의 이 웨이퍼 가격을 최대 10%까지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트럼프가 TSMC 보고 미국에 지어라 하니까 인건비도 상승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파운드리가 충분히 경쟁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TSMC 2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3만 장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1.6나노는 45,000달러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너무 경쟁사들이 못 받쳐주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번 2나노에서 라피더스가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엑시노스 2600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이 2나노에 제대로 성공하면서 뭔가 반기를 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TSMC는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시진핑이랑 푸틴이랑 김정은이랑 다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 하면서 이제 약간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약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많은 뭐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인문학자 분들이 2027년을 뭐 기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지정학적인 위기가 TSMC한테는 굉장히 거의 유일무이한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서로 이렇게 복잡한 계산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지금 TSMC가 워낙 앞서 있기도 하지만 이런 국가 간의 어떤 이 셈법이 다른 부분들 그리고 팹을 어디 짓느냐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여전히 많은 재밌는 영상이라든가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팔로우 하시면서 좋은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